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광주 도서관 공사장 붕괴 사고로 실종된 2명의 수색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밤샘 수색에 이어 대형 중장비와 수색견, 그리고 특수구조대원 등으로 이틀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 8시 10분쯤 매몰자 4명 가운데 70대 철근공이 추가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직후에 발견된 한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이로써 광주도서관 공사장 붕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광주경찰청은 현장 소장과 감리단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미흡 여부 등을 캐고 있습니다. 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열흘 동안 경찰에 접수된 쿠팡 관련 피싱 상담이 2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쿠팡 본사를 상대로 사흘째 압수수색을 벌이며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 YTN에는 2차 피해로 의심된다는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결제 등록카드에서 300만 원이 무단 결제되고 누군가 통관보호를 도용해 자신도 모르게 물건을 수입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2차 피해 우려 속에 지난달 30일 이후 열흘 동안 경찰에 접수된 쿠팡 관련 피싱 상담만 200건이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쿠팡을 사칭한 피해 보상, 카드 배송 사칭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경찰은 2차 피해 신고가 아니라 상담이나 문의가 들어온 것이라며 지금까지 2차 피해가 접수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카드 도용, 통관보호 도용 등 관련 사건의 경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쿠팡 본사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도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이틀 연속 10시간에 달하는 고강도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확보할 자료가 방대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경찰은 확보한 디지털 자료 등을 분석해 정확한 정보 유출 경로와 정의를 분석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쿠팡의 핵심 대관 인력들이 강남에 있는 별도 사무실에서 유출 사고 대응을 위한 전방위적 로비 활동을 벌인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쿠팡 측은 사옥 공간이 부족해 일부 부서들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뿐이라는 입장인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은폐 의혹 등이 확인될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네, 간밤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사측과 임단협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유보했던 파업도 철회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노사가 임단협 합의 타결을 한 거죠? 네, 조금 전 노사가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노조도 파업을 철회했는데요. 어제 오후 1시부터 시작한 교섭은 오늘 새벽까지 계속됐습니다. 장시간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새벽 3시 반쯤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결렬 선언과 함께 오늘 첫 차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지만 새벽 5시 40분쯤 파업 선언을 유보했습니다. 파업 철회를 설득한 사측과 다시 교섭에 나선 끝에 조금 전인 새벽 6시쯤 극적 타결에 이르렀습니다. 노조는 부족함이 있지만 서울시와 사측이 진전된 안을 내놓아서 이견 폭을 좁혔다고 판단해 합의 타결에 이르러 파업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주요 쟁점이었던 인력 충원과 관련해 820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고 임금 인상도 3%로 합의했습니다. 이 노조와 3노조는 아직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지하철 노조는 1노조가 조합원 비중이 57%대로 가장 많고 2노조 16%대, 3노조 12%대 순서로 이뤄져 있습니다. 1노조가 파업했다면 지하철 정상 운행이 쉽지 않은 구조인데요. 이 새벽까지 이어지는 치열한 협상 끝에 극적 타결을 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을지로 입구역에서 YTN 이영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을 찾아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와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후년까지 확장 재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이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돈을 더 많이 써서 경기를 살리는 정책, 그러니까 확장 재정 정책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는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이 확장 재정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어느 한쪽일 때 이제 쓰는 건데 네.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 경기가 너무 침체됐을 때 올해 이제 소비 쿠포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예. 그것도 일종의 확장 재정이긴 한데요. 너무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단기적인 처방. 근데 지금 이제 기재부 업무 보고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예. 잠재 성장률 우리 3%를 아젠다로 세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거기에 이제 확장 재정을 확장할 때 들어가는 부분 그게 어떤 단기적인 소비 쿠폰 같은 게 아니고 투자. 예. 투자 쪽을 해서 성장 잠재력을 높여서 이제 우리 우상향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잠재 성장률도 떨어지는 거를 올리겠다. 네. 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정부의 재정 상태 보면 부채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잖아요. 이게 감당이 가능하겠습니까? 일단은 저도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어떤 재정 수지라든가 재정 수지는 결국 이제 국가 부채 GDP 비율을 높이거든요. 근데 네.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GDP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높진 않습니다. 한 20에서 30%포인트. 근데 이게 비기축통화국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 이제 기축통화국들보다는 상당히 좀 국가 부채가 좀 불안한 이제 예.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근데 기축통화국 중에서도 일본 같은 경우는 훨씬 높아요. 네.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가 부채는 이제 우리나라 원화 표시로 채권을 발행해야 되고 기축통화국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쉽게 소화가 되지만 원화 표시 채권은 사실 지금 많이 팔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소화가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다만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에서는 뭐냐면 한국 잠재 성장률 떨어지는 걸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최근에 이제 국가 자본주의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뭐 중국도 쓰고 미국도 쓰고 뭐 유럽도 쓰는데 그게 뭐냐면 떨어지는 성장 잠재력. 모든 나라들이 사실은 성장 잠재력이 지금 떨어지는 그런 현안에 다 몰려 있는데 네. 그거를 국가가 방치할 수는 없다. 국가가 어떤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확장 재정이 정말 우리 이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투자 쪽으로 정말 갈 수 있다면 저는 확장 재정이라 그래서 비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확장 재정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채 관리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기재부가 내년을 한국 경제가 다시 뛰는 해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을 내놨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말씀드렸던 이제 확장 재정은 사실 그 대통령께서 이제 업무 보고 이제 이번에 기재부 할 때 물어보신 거거든요. 예.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일단은 서로 이제 그 의사소통이 됐었던 거고 네. 대충 이런 질문을 했던 건 뭐냐면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건 최근에 국민들이 되게 좀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재정 여건이 악화된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 그걸 이제 국민들을 대신해서 기재부 장관에 물어본 거고 기재부 장관은 이제 거기에 대응을 한 것 같고요. 네. 원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역시 이제 지금 정부의 목표 잠재 성장률 3%까지 가겠다라는 네. 건데 여기에 이제 경제 정책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경제 부처들이 좀 산발적으로 이게 뭐 단순히 단기적인 경기 대응뿐만이 아니고 투자라든가 대외 통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좀 원팀의 또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어떤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네.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역대 정부들이 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경제 정책에 가끔 이렇게 손발이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세세한 내용들은 많지만 어제 업무 보고 내용을 보면 기재부 장관을 중심으로 해서 기재부를 경제부총리잖아요. 뭔가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저는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내용을 좀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1,300조 원의 규모 재산으로 국부펀드 조성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국부펀드라는 거는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원, 뭐 세금일 수도 있고, 뭐 가지고 기금일 수도 있고, 뭐 재산일 수도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도 있지만 바깥에 대한 투자 이런 네.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싱가포르하고 호주 쪽에서 이제 그런 거에서 많이 이제 수익을 내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국부펀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네. 우리 자산 관련된 공기업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환보유액의 뭐 일부분 사용해서 국부펀드를 운영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국민들의 여론의 특성이라 하면 만약에 네. 그런 외국에 잘 되는 국부펀드들은 진짜 리스크가 크고 공격적인 투자를 합니다. 예. 그 말은 리스크가 크다는 말은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손해가 엄청날 수 그렇죠. 있다는 거죠. 예. 만약에 우리나라 국부펀드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난리가 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더 그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거고, 요번에 좀 특이한 거는 이제 국유재산,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한 1,300조 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국부펀드를 운영하겠다는 거고요. 우려가 되죠. 예, 저게 이제 이익이 나면 상당히 좋은데, 그렇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잘 나가는 국가들의 국부펀드를 보면 크게 손해는 또 안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정말 리스크가 큰 어떤 상품이라든가 이런 쪽을 투자하지는 않을 것 같고, 네. 또 이제 국부펀드의 활용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첨단 산업 육성이라든가 또 이제 미국에 대한 우리 대미 투자가 지금 있잖아요. 뭐 민간에서 1,500억 달러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2,000억 달러에서 연간 200억 달러 지금 상한선이 걸려 있는데 예. 이거를 국내 자금의 어떤 외환 보유고로만 조달하면 가뜩이나 지금 우리 원달러 환율 시장이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예. 그래서 국유 재산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좀 자산 유동화를 하죠. 뭐 외국에다가 뭐 보증을 하든 채권을 파든 걸 기본 자산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나가면 우리나라 외환 시장이 그 미국으로 혹시 큰 돈이 나가더라도 큰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 또 외환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 네. 실제로 이제 실행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세부적인 정책들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요. 예. 좀 찬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성공 사례 잘 참고해서 정책 설계할 때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 대규모 투자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규제 완화해달라 이런 요청하고 있는데 어제 이 언급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한해서만 금산분리 규제 완화하겠다 이런 언급이 있었는데 SK하이닉스가 이득을 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뭐 지금 반도체 기업하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밖에 네. 없는데 삼성전자는 아무리 봐도 저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예. 같고요. 그럼 하이닉스일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그 금산분리라는 게 상당히 좀 민감한 이슈잖아요. 네. 반대하는 쪽도 있고 그렇죠. 찬성하는 쪽도 있지만 반대하는 쪽의 입장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섞어버리면 네. 서로 리스크가 한쪽에서 리스크가 한쪽으로 크게 넘어가고 또 한쪽이 한쪽을 또 지배하게 되고 그런 부분의 이슈는 있긴 하지만 사실 금산분리는 너무 그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도 한번 없애려고 했었어요. 예. 근데 여론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는 안 됐던 건데 저거 금산분리 규정은 뭐 보시는 분들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관점은 저거를 굳이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과 같이 어떤 금융산업하고 자본산업에 사실 금융산업과 산업자본의 분리가 지금 되게 모호한 그런 글로벌적인 추세거든요. 예. 근데 저게 이제 공정거래법에 저런 이제 조항이 있는데요. 결국은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건 아닙니다. 네. 특례법이라든가 특례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지금 SK하이닉스가 아마 용인 쪽인가 상당히 대규모의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규정상이라면은 자기 자본으로 거의 대부분 100%를 해야 되는데 예. 저게 이제 증손회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회사 밑에 손자회사 있고 증손회사 요 관계에서 지분 관계를 기존 규정은 100%인데 50%까지만. 그 말은 자기는 이제 50% 자본이 되고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의 부담이 상당히 좀 줄고 줄어들겠네요. 네. 투자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고 이제 그런 정부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하나의 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물론 부작용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어떤 정책이든지 부작용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이러면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거기에 방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미국에 이제 우리가 거액의 3,500억 달러의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 줄이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현실성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저런 특별법을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는 상당히 좀 불안해합니다, 국민들이. 그렇죠. 예. 나오는 얘기 보면 5대5, 9대1부터 해서요. 손해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게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다만 이제 저런 부분의 특별법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때 지금의 그 현안은 사실 한국과 미국 정부 간의 관계고 네. 협상이거든요. 그죠? 그렇죠. 저희가 저런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미국 정부가 한국 내에서 제정된 특별법을 인정해 줄까? 예. 다만 이제 저 과정에서 특별법에 아직도 적어도 구체적인 내용은 대충 이제 내용이 그럴 것 같아요. 투명하게 그리고 최대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게 예.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손해 안 보겠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어떤 법을 먼저 제정을 해놓으면 그래도 미국과 나중에 그 건으로 서로 다툼이 있을 때 예. 우리는 이런 국내법이 있다. 이런 거를 근거로 제시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인당 공공부문 부채 상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국민 1인당 부채가 약 3,365만 원 수준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이게 심각한 건가요? 어떻게 보셨어요? 한 사람에 3천만 원 정도면 네. 4인 가구면은 한 1억 2천 정도 그러니까요. 되니까 예.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정부 부채는 어느 나라나 저러기 때문에 네. 저거를 뭐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기준으로 하면 우리보다 뭐 더 많을 겁니다. 근데 공공 부분 이제 부채라는 게 우리가 딱 듣기에는 이제 정부의 가계부이기 때문에 우리 가계부를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이제 몇 년 동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상당히 좀 불안하긴 하지만 저거를 가지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저 부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당장 우리 국민한테 돈 낸 나라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로 국채라든가 어떤 정부의 운영 수익으로 해서 공공부채를 충당하고 이제 이자 같은 것도 정부에서 내는 건데 다만 멀리 본다면 지금의 공공부채가 늘어난다는 거는 우리 미래 세대가 그렇죠. 그걸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공부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 정부 쪽에 우리 단순한 뭐 예산안 편성하고 그때 뭐 재정 적자도 있지만은 공기업들이 부채가 좀 늘었는데 네. 그 공기업들의 부채가 좀 늘었던 거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전혀 불필요하게 늘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 뭐 캠코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의 부실 채권을 매입하는 데 쓰거나 뭐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채 발행, 그러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그런 거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공기업들이 경영을 방만하게 해서 부채가 늘었다고는 우리가 100% 확정할 수는 없고 네. 사업하는 과정에서 또 최근에 이제 어떤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은 쪽도 있지만 나쁜 쪽들이 더 많았잖아요. 그런 쪽을 우리 공공 부분이나 공기업들이 커버하기 위해서 네. 어쩔 수 없이 좀 늘어난 부분도 있다. 그래서 걱정은 되지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라는 좀 이상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동산 이야기 좀 해볼 텐데요. 지금 서울 아파트값이 45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한강벨트 주변 지역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안 꺾이고 있죠. 사실 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면 정부가 뭐 15대차까지 한 여러 3번 가지 정도에 대책들, 예, 엄청나게 있잖아요. 했는데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과거에도 그렇게 부동산 시장 대책 규제가 나왔을 때 떨어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플러스는 조금씩 나옵니다. 다만 이제 그 증가폭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증가폭은 사실 15 대책 이후에 약간씩 좀 둔화되는 모습은 보이고 있어요. 근데 저게 일주 단위이기 때문에요. 그죠? 예. 전주 대비 뭐 예를 들어 송파구 같은 경우는 0.34%면 그렇죠. 되게 높은 겁니다. 네. 저 연간으로 함산하면 정말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안 떨어지는 건 분명한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항상 그 뭐라 할까 시각적인 효과라고 할까요? 이제 우리가 방송이나 뉴스를 보면 서울 강남에 어디가 이렇게 올랐다는 게 사실 포인트지. 네. 근데 나머지 지역을 보면 사실 그렇게 오른 지역들이 없어요. 물론 이제 강북도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 네. 예. 그쪽은 아무래도 이제 공급도 안 되고요. 어떤 재건축 수요 뭐 최근에 좀 있고 입지가 좋은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부각이 되는 것뿐인데 이거 제가 이제 여러 번 나서 말씀드리는 지방에서 이런 말씀을 부동산 시장이 엄청 호황이다 이런 말씀 이제 어느 지방에 가서 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우리나라 일부 지역의 얘기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전체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 전세 가격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정부에서 공급 정책 언급도 있었는데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주택 2만 5천 호 짓겠다. 근데 이게 집값 안정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이게 이제 전문가마다 분석에 틀리는데 제 기준으로는 네. 지금 수도권만 놓고 봤을 때는 신규 그 가구가 늘어나는 게 한 10만 가구 네. 연간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노후주택 수요가 한 5만에서 8만 가구 바꿔야 되는 그래서 한 18만 가구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공공 부분에서 지금 3만 호 갖고는 택도 턱없이 없고, 부족하네요. 예. 2030년을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 그때까지는 수급 안정이 안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2인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접촉했다고 진술한 여야 정치인은 모두 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론되는 인물들은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증인으로 재판에 나설 윤 전 본부장이 입을 열지 주목됩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1시간 녹대를 했습니다. 특검이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접촉했다고 언급한 여야 정치인은 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품 공여나 청탁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각각 다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수천만 원과 고급 시계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전재수 의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거론된 당사자들은 모두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윤 전 본부장과 야인 시절 10분 정도 차담을 나눈 게 전부라고 설명했고 저는 정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에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 명예로 생각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은 통역을 도와주던 통일교 인사에게 당직을 맡기고 교단 행사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윤 전 본부장은 전혀 알지 못하고 금품도 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측은 문제가 있다면 특검이 가만히 뒀겠느냐며 금품 수수 의혹과 무관하다고 반발했습니다. 대한석탄공사 사장을 맡고 있는 김규환 전 의원도 2018년 통일교 주최 행사에 간 적은 있지만 통상적인 축사 수준이었고 어떤 경제적 제공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자신의 재판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본부장은 금품을 건넨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 추가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증인으로 채택된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재판에서는 관련된 이야기를 꺼낼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마이크 차단 사태로 달아올랐던 국회가 이틀 만에 다시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8대 악법 통과를 막겠다며 3박 4일 동안 무제한 토론을 예고했는데 연말에도 대치 전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12월 임시국회의 첫 본회의는 가맹정법 개정안 표결로 시작됐습니다. 이틀 전 무제한 토론에 나섰던 국민의힘도 법안 통과에 찬성하면서 개정안은 무난히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잠시 부는 듯했던 훈풍은 그러나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직후 잦아들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앞두고 나경원 의원 마이크를 끌 수밖에 없었다며 이틀 전 일을 해명하고 나선 게 발단이 됐습니다. 작심하고 의제 외 발언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시작했습니다. 이를 그대로 두고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박수를 쳤지만 국민의힘은 유례없는 일이라며 고성을 지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곧장 공수교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곽규택 의원은 깍듯하고 긴 인사에 이어 우 의장을 겨냥한 손팻말을 세웠습니다. 국회 담벼락에다가 본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담 넘은 곳이라고 설치를 해놨습니다. 하나 더 기념하시라고 제가 만들어 왔어요. 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민생 법안마저 볼모로 삼는 인질극이라며 흔들림 없이 민생 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이렇게 잡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의 악법 처리를 막을 뾰족한 수단이 없다면서 무제한 토론과 천막 농성을 통해 계속 여론을 환기한다는 구상입니다.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대해서 우리는 필리버스터로 이번 필리버스터는 별이변이 없다면 일요일까지 3박 4일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성탄절을 전후해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라 일반 법안을 다루는 지금은 폭풍 전야로 느껴집니다. YTN 김철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검사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인사 이후 검사장 2명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대구와 부산, 광주지검을 이끄는 박혁수, 김창진, 박현철까지 검사장 3명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모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검사장들이 낸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린 인물들인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비교적 한직으로 평가되는 만큼 좌천성 인사로 해석됩니다. 인사가 공개되자 김창진, 박현철 검사장 등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검사는 절대 외압에 굴복하고 이용당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고, 박 검사장은 형사사법체계 붕괴의 경랑 속에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동료들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휘부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던 정유미 연구위원을 대전고검 검사로 이동시켰습니다. 대검 검사급에서 고검 검사급으로 옮기는 만큼 사실상 강등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조직의 신뢰를 실추시킨 것에 대응하는 조치라는 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또 검찰 조직의 기강을 확립하고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인사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공석이 된 대구와 부산, 광주지검장에는 각각 정지영 고양지청장과 김남순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 김종우 부천지청장이 승진하며 자리를 옮겼고,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수원지검장에는 김봉현 광주고검 검사가 임명됐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토 압박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거는 국민투표로만 결정할 수 있다면서 새 협상안을 다시 미국에 보냈습니다. 이 와중에도 러시아는 동부 격전지를 추가로 점령하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러시아와 종전 협상을 위해 동부 돈바스에서 철군을 요구받고 있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러시아는 돈바스 전체를 원하고 있다면서도 영토 문제는 선거나 국민투표로만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f there is a need for elections now, there must be a ceasefire at least during election process and during voting, and this is something that must be discussed. 미국은 우크라이나 철군 지역에 자유경제구역을 설정하자고 제안했고, 러시아는 비무장지대를 원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회의적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양보를 포함한 종전안을 압박하면서 연내 마무리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돈바스는 남한 면적 절반을 넘는 지역으로 구소련 시절부터 탄광과 금속 재련소가 몰려있는 산업 중심지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EU 주요국과 논의한 협상안을 다시 작성해 미국에 보냈습니다. 종전 논의 중에도 러시아는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격전지인 우크라이나 동부 시베리스크를 완전히 장악했다며 러시아 국기를 들고 있는 병사들과 탱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계획대로 진격하고 있다며 새해 완충지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украинских вооруженных формирований с нашей территории,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мирной жизни на земле Донбасса. 우크라이나도 장거리 드론으로 러시아 본토 정육시설을 공습하고 해상에서 유조선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나토는 러시아의 다음 목표는 유럽이 될 수 있다며 조부모 세대가 겪은 세계대전 규모의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네, 국제뉴스 하나 더 살펴보죠. 미국 연방하원청문회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계 참전 군인들을 아무 이유 없이 추방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의 이민 정책이 선량한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다면서 국토안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 제향군인을 추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크리스티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합니다. How many United States military veterans have you deported? Sir, we have not deported U.S. citizens or military veterans. 매거지너 의원은 미 국토안보부가 올해 초 전 미 육군 참전군인 박세준 씨를 한국으로 추방했다며 화상으로 박 씨를 연결했습니다. 1989년 12월 미국의 파나마 침공 작전에 투입됐다가 두 차례 총상을 입었고 미국에서 가장 유서 깊은 퍼플하트 훈장을 수운한 베테랑을 미 행정부가 추방했다는 겁니다. 박 씨가 전역 후 1990년대 경미한 마약 범죄로 체포된 적은 있지만 이후 깨끗하게 살아왔다며 추방 이유를 묻지만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못합니다. Earlier this year, you deported him to Korea, a country he hasn't lived in since he was 7 years old. Please tell Mr. Park why you deported him. Every one of them needs to be enforced. 미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정책으로 선량한 시민들을 겨냥하고 있다며 국토안보부 장관의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Your options are limited. Either you're going to resign, Trump's going to fire you, or you will be impeached. I've already called for your resignation. 크리스티놈 장관은 그러나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미국에 들어오게 한 건 바이든 전 행정부라고 맞받았습니다. As a result, we've seen terrorist attacks and heinous crimes committed against American children and families by criminal illegal aliens and violent perpetuators who should have never been allowed into this country in the first place. 크리스티놈 장관은 박세준 씨의 귀환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38%로 지난 3월에 비해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이번 주 연예계에서는 유독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대중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로 불렸던 원로 영화배우 김지미 씨가 지난 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 오늘은 YTN 스타의 강내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가수 싸이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제 비대면 처방 그리고 대리 수령 의혹 휩싸여 있는데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죠? 맞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지난 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 사무실과 차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싸이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비대면 및 대리 처방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싸이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싸이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 없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서 약을 대리 수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싸이의 소속사 측은 조사당국의 요청에 압수수색이 진행돼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면서 향후에도 법적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싸이와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당시에 싸이 측은 만성적인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면서 수면제는 의료진의 지도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받아 복용해왔으며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논란에 휩싸인 소식, 인물이 있습니다. 배우 조진웅 씨인데요. 네. 결국에 은퇴를 선언하긴 했는데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어요. 또 뜬금없이 진영 논리까지 나오고 있던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진웅 씨는 지난 6일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과거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조진웅 씨와 관련한 여러 의혹들이 줄줄이 불거지면서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화감독 커처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2014년 조진웅 씨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했고 같은 날 밤 조진웅 씨가 다른 남자 배우에게 얼음을 붓고 때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업계의 종사자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요, 온라인 카페에 올린 글을 통해서 조진웅 씨가 2017년 영화
김창수 회식 자리에서 조연 배우 정모 씨에게 연기력으로 시비를 걸다 주먹 다짐을 해 회사 대표가 사과한 적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이은 폭로가 나오고 있지만 조진웅 씨의 소속사 측은 배우가 은퇴를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논란과는 별개로 잡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셈인데 이게 지금 촬영을 마친 작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시그널,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작품인데 이 작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두 번째 시그널은 2016년도에 인기리에 방영이 됐던 그랬죠. 시그널의 두 번째 시즌이고 내년에 공개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김은희 작가가 집필을 맡고 조진웅 씨를 비롯해서 배우 김혜수, 이재훈 씨 등 원년 멤버들이 다시 뭉쳐 큰 기대를 모았는데요. 이번에 이 조진웅 씨가 과거 논란으로 연예계 은퇴를 결정하면서 제작진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수백억 원대의 제작비를 투입한 두 번째 시그널은 지난 8월 모든 촬영을 끝내고 후반 작업을 진행 중이었는데요. 시즌 1에 이어서 정의로운 이미지의 강력계 형사 이재한 역할을 맡은 조진웅 씨의 비중이 워낙 또 크기 때문에 편집이나 재촬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만약 방송사가 조진웅 씨를 상대로 위약금 소송을 제기를 한다면 그 규모 또한 막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박나래 씨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 매니저와 폭언, 갑질 의혹 확산해서 논란이 됐는데 네. 본인은 갈등이 봉합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네, 지난 8일에 이제 박나래 씨가 SNS에 올린 글을 보면 전 매니저를 직접 만나서 오해를 풀었으며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 하지만 이후에 전 매니저들은 한 방송을 통해서 박나래 씨와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면서 공식 입장 내용을 반박을 했습니다. 박나래 씨가 술을 마신 상태였고 또 뭐 예전처럼 돌아가면 안 되냐, 노래방에 가자 등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 양쪽은 서로를 고소한 상태인데요. 양측의 주장이 이렇게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 본격적인 수사와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주사 이모 의혹이 있는데요. 링고 이모라는 추가 폭로까지 나왔어요. 맞습니다. 그 박나래 씨는 뭐 오피스텔, 차량, 해외 촬영장 등에서 의사 면허가 없는 일명 주사 이모에게 주사를 맞고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속사 측은 의사 면허가 있는 분에게 주사를 맞았다면서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박나래 씨의 주사 이모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동료 연예인들까지 논란에 휘말렸는데요. 과거 한 예능에서 박나래 씨와 함께 링거 예약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 가수 정재영 씨는 해당 출연분이 다시 주목을 받자 주사 이모로 불리는 A 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A 씨와의 친분 의혹이 불거진 샤이니의 멤버 온유 씨는 A 씨가 근무한 병원에 피부 관리 목적으로 방문한 적은 있지만 의사 면허 논란에 대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 측은 박나래 씨가 주사 이모에 이어 링거 이모에게도 수액을 맞았다고 폭로를 했는데요. 박나래 씨 측은 이 인물이 의료인인지 여부와 수액을 맞은 경위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한 명 더 살펴보겠습니다. 방송인 조세호 씨인데 결국에는 방송 하차를 결정했어요. 맞습니다. 조세호 씨는 거창 지역의 이 폭력 조직의 실세이자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최모 씨와 절친이라는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이에 조세호 씨는 자신이 최 씨의 사업과는 일체 무관하며 사업 홍보를 목적으로 최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도 불거진 오해와 구설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유퀴즈 온 더 블럭 1박 2일 시즌4 제작진과 상의 후 잦은 하차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청자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스타의 영향력이 큰 만큼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만 정확한 검증 없이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당한 말씀이죠. 근데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세상을 떠난 원로 영화배우 김지미 씨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충무로에 추모 공간이 마련됐죠?
맞습니다. 원로 영화배우 김지미 씨가 지난 7일 85세의 일기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인은 저혈압에 따른 쇼크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미국에서 조용히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바라는 유족의 뜻에 따라 국내에서 별도의 영화인장은 치르지 않고 추모 공간을 마련해 고인을 기리기로 했습니다. 한국영화인총연합회는 지난 11일 서울 충무로 서울영화센터 1층 로비에 추모 공간을 설치했으며 오는 14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지미 씨는 1957년 17살의 나이로 김기영 감독의 황혼열차에 출연하면서 연기를 시작했으며 김기영, 김수용, 임권택 감독 등 당대 최고의 감독들과 작업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서구적인 외모로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35년 동안 70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스타 강내리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하겠습니다. 정수연 캐스터. 네, 정수연입니다. 네, 날이 추워진 게 느껴지는데요. 하루 사이에 다시 영하권 추위가 된 거죠? 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날이 추워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3.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약 8도 정도 낮습니다. 또 어제 공기가 부드러웠던 만큼 체감 추위가 더 심하니까요. 오늘 출근길은 옷차림 따뜻하게 나오셔야겠습니다. 네, 눈 예보도 있는데 지금 눈이 내리는 곳이 있습니까? 네, 밤사이 영동 지역에는 10cm가 넘는 눈이 내린 곳도 있는데요. 동해안은 오전까지 1에서 3cm의 눈이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살얼음과 빙판길에 미끄럼 사고 없도록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크게 떨어지면서 현재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경기 북서부와 충남, 호남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여기에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입니다. 현재 서울이 영하 3.1도, 대전 영하 3.5도로 어제보다 5에서 10도가량 크게 떨어졌고요. 낮 기온도 서울이 7도, 대전 9도, 대구 8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대설특보 수준의 무겁고 많은 눈이 이어질 걸로 보여서 시설물 점검을 미리 해주셔야겠습니다. 바다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특보 지역에서는 물결이 최대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네, 12월 12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출근길 옷 따뜻하게 챙겨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